네, 전해드린 것처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 작업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 길사입니다. 예. 자, 사고 발생 사흘째가 됐고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숨지고 2명은 사망 추정, 또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고가 그제죠. 6일 오후 2시에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붕괴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작업자가 총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 중에 2명이 구조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7명 중에 지금 현재 오늘 기준, 이 시간 기준으로는 7명 중에 2명은 매몰 위치가 지금 미확인돼서 지금 실종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망 추정으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명 중에 2명 구종, 나머지 7명 중에 2명은 매몰 위치 미확인, 나머지 5명은 사망이나 사망 추정,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소방당국을 보면 각종 장비, 구조견을 동원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2차 붕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2차 붕괴 우려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붕괴 위험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40년이 지난 노후 구조물이에요. 네네. 지금 1981년도에 건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몰자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매몰자 위치가 확인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들을 절단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절단할 경우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 무너지면서 2차 붕괴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건축물이 있죠. 4호기, 5호기, 6호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중간에 있는 5호기가 지금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작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4호기,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화약으로 발파해서 해체 작업을 할 계획을 16일 날 잡아놨었어요. 그럼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발파하기 전에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호기는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5호기 작업을 하다가 지금 붕괴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5호기가 붕괴되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4호기가 더 움직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6호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제 건물 자체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잔해물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골든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72시간 네네. 이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사고 사흘째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은 일반적으로 7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일 그제 6일 2시경으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10시잖아요. 그러면 약 43시간이 지나서 지금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1분 1초가 바쁜 상황인데 지금 골든타임 72시간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가 됐었잖아요. 1995년도에. 그때 구조 상황을 보면 언제 구조가 가장 장기간 됐었냐면 10일 지나고 13일 지나고 17일까지 지나서 구조가 된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몰자 중에서 생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구조 작업이 필요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붕괴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조자의 안전도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 자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부 기둥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났는데 일단 이런 취약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통상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약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취약화 약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발파하기 전에 취약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로 이제 건축 용어로 사전 취약화 작업이라 하거든요. 발파 전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보면은 가장 힘을 받는 4개의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기둥을 이제 화약으로 폭발을 시켜서 발파에서 수직으로 이제 내려앉게 만드는 이 작업인데 지금 4개의 기둥만을 발파시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직 하강으로 무너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있는 어떤 그 보조 구조물들 있지 않겠어요? 이 구조물들을 사전에 작업자가 건물 타워에 올라가서 용접으로 절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 사전 시약화 작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이나 위험성들을 평가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4개의 기둥은 발파하고 보조 구조물에 대해서 사전에 절단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무너지는 영상 같은 거를 저희가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붕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구조물의 작업 중에 뭐 뒤틀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철거 작업을 하면은 철거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붕괴가 됐으면은 철거 작업 계획서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철거 계획서가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철거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했는지 이 2가지 경우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을 절감을 이유로 서두르거나 위험 작업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철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부식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4, 5호기, 6호기 똑같은 작업 현장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4호기, 5호기, 6호기별로 부식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건물이라도 일부가 부식도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요인이나 어떤 환경 구석 같은 데서는 더 부식이 빨라지잖아요. 네네. 한 번 부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부식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너진 것도 한쪽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쪽이 가장 약했고 부식도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원인은 철거작업 계획서가 정상대로 작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계획서는 작성되어 있는데 계획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감리가 있고 작업 현장 소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부식도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환경 요인에 따라서 부식 정도나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일러 타워가 바닷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식이 더 좀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미쳤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부식은 한 번 시작되면 굉장히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해안가에서는 염분 부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식이 된다, 철이 부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화작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화란 얘기는 산소 화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는 산소 농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에 있는 이런 유기물들이 여러 가지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산소를 바다에서 절반 이상을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옆에는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화작용이 많다는 얘기죠. 산화작용이 많으면 녹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염분이 있으면은 염분 산화작용, 녹 쓰는 것을 촉매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호주는 염분 부식 지도가 있어요. 해안에서 몇 메타, 몇 킬로 떨어진 것에서는 염분 부식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로 해서 건축 현장에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염분 부식 지도 자체 용어도 지금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 전문가들에서는 염분 부식 지도를 어떤 공식화할 것을 좀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부식 정도가 어떤 위치나 이런 요인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고가 난 네네. 보일러 타워에도 4개의 큰 기둥이 있다면 이 기둥마다도 부식 정도가 다 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황마다 위치마다 몇 메타 떨어져도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사가 불량했을 경우에도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페인트 같은 거 칠하잖아요. 이것은 산화 방지,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산소를 실드시키는 거예요. 산소 침투를 하지 않게. 그러면 그 어떤 페인트가 이런 것들이 작업이 불량이 돼서 부식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굵기가 2배 이상 굵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평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어떠한 조금만 힘이 가하더라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용인이 됩니다. 네. 자, 이번 보일러 타워가 공작물로 분류돼서 지자체 해체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계획서대로 좀 잘 지켜졌는지 봐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미비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법에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건축물이란 뭐 지붕, 기둥, 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붕, 기둥,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건축물로 보는데 법상으로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공작물이라는 얘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없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아야 되고 철거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이 전혀 안 되게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1982년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이란 지붕, 기둥, 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거주 또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일러 타워, 발전소에 있는 보일러 타워는 인간의 거주 활동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공작물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빨리 시급히 당장이라도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참사가 지난 7월에 이제 노동자 추락 사고가 있었던 한국 동서발전 공사 현장에서 또 발생한 부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인명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참사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동서발전은 우리가 공공기관이 36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 360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 36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공기업이 36개, 그 중에 하나가 동서발전인데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사고 발생했다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잉으로 안전을 대비하라고 지시했지만은 실제 공기업이나 현장에서는 현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안전의지는 아주 높습니다. 안전해야 될 의지는 높은데 안전의 보장은 안전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해야 되냐면 안전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지 플러스 안전관리 능력이 형성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추가 수색이나 구조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